네, 지금부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디지털재단, 그리고 한국인터넷정보학회 및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0 과총학회 공동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디지털재단의 데이터혁신팀장 박건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및 시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제를 저희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두 분의 토론 연사를 더 모시고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순서로 오늘 행사를 공동 개최하시는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김재현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김지현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총 학회 공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해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의 이현묵 이사장님, 그리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 자장을 맡아주신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김장현 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 꼭지인 디지털 뉴딜은 미래 데이터 사회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은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민간과 개인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4개 단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서울디지털재단,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그리고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가 공동으로 정부, 학계,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디지털 뉴딜의 정책 방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2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포럼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과총 학회 공동 포럼에 참여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회장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디지털재단 이원목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2020년 과총 학회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포럼을 주관하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축사를 맡아주신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제가 화두가 된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데이터 패러다임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은 각국의 국가 안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 역량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으로 활용되었고, 국내 감염병 환자 추적 시스템과 마스크 재고 정보 제공 등의 데이터 활용 사례는 국내외의 호평을 받으며 K-방역의 성공에 일조하였습니다. 근본 포럼의 주제인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국가를 디지털 전환한다는 혁신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단순한 재정 투자가 아닌 디지털 경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컨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디지털 경제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이기에 근본 포럼을 통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디지털 재단은 지난 여름부터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서울 데이터 스포츠를 운영하며 디지털 뉴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수집된 데이터의 가공 및 정비 사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 과총학회 공동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원동력으로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와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들께서도 정부와 지방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해결책으로 K-뉴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비대면 산업의 발전으로 디지털 뉴딜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적합한 사용과 활용을 위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데이터댐이라 불리며 디지털화가 가속돼 사회에서 국가 및 개인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역량이 국가와 개인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필수사항이 되었기에 과총과 서울디지털재단,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는 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김재현 회장님, 이원목 이사장님, 김장현 회장님, 조대엽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방향 모색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직접 축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조대엽 위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조대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등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상을 뛰어들고 세계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운명사적 위기가 만든 인류 문명의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이제 예외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어지고 있는 불안과 위기의 시대를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바꾸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절대 시간을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중심에 정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디지털 뉴딜의 정책 방향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가장 우선적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고 경제 침체 위기 극복 방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디지털 뉴딜이야말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를 활용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 데이터 사회의 생태계를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경제와 시민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 보완 방안에 대한 고민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및 시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에 대한 추진 방향, 데이터 3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전환을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획기적으로 시도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피할 수 없이 낙오되는 산업, 낙오자가 생길 수 있고 정보 소외계층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와 배려, 말하자면은 한국판 뉴딜 전환이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거름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개회사 환영사 그리고 축사를 맡아주신 김재현 회장님, 이원목 이사장님, 이우일 회장님, 조대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AI 빅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뉴딜, 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 조민호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호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TF 단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조민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오디언스하고 한 30m 정도 떨어져서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AI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뉴딜, 정부 지자체 거버넌스 추진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파악을 아직 못하시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그린 뉴딜,
사회 안정형 뉴딜, 그다음에 최근에 10월 초순에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개의 큰 줄기를 가지고서 현재 한국판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 이제 그 휴먼 뉴딜, 그래서 사회적 뉴딜을 통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재 뉴딜을 디지털 뉴딜을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밍, 그래서 대전환에서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 되어 간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직업들이 많이 이제 변경이 될 것이고, 혹시 그 중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이제 7월에 정부 부처에서 이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그린 뉴딜과 그다음에 사회 안정형 뉴딜 이렇게 3개를 발표를 했을 때 디지털 뉴딜은 이제 약 예산이 약 160억 이게 배당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미 저희들이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AI.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확충을 하자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키는 바로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고 또 이 두 키는 그린 뉴딜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형 뉴딜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뉴딜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개가 있는데,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비대면 산업 육성, 그다음에 SOC 디지털화, 이렇게 큰 축으로 4개를 나누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은 이 인공지능, 데이터, 그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제 전통적으로 거의 한 7, 80년, 거의 50년, 7, 80년 내지는 50년 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인프라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데이터가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께서도 이 AI 관련된 그런 큰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이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일산의 킨텍스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AI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를 한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은 이 한국형 뉴딜에 있어서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다른 어떤 산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AI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민간 부분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중진국 수준이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부분에서 이 데이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예, 조금 더 앞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인공지능에 그대로 이게 활용이 되고 또 인공지능에서 이거 없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리소스인데 이제 크게 세 개의 데이터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그다음에 마이 데이터. 마이 데이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개인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산, 관리, 개방, 그다음에 유통, 활용을 총괄하는 이 컨트롤 타워 부재. 이것 때문에 이 디지털 뉴딜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청 대신에 통계청에서 이것을 컨트롤 타워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통계청은 통계에 집중하지 이런 로 데이터, 다시 이야기하면 소스 데이터를 수집 및 재강화하는 그러한 조직은 아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고 또한 이 통계청의 수많은 이제 통계 작성 기관이 이 분산돼서 이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개방하고 유통하고 그 활용을 하려면은 이 총괄적인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통계청보다는 새로운 가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 정치권의 정책을 하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청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이 됐던 데이터만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만 딸랑 놔두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것을 우리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해서 많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연구를 한 결과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한 거버넌스 조직 안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머니메이킹 즉 비즈니스 모델화할 수 있는 데에서 최적화된 그런 거버넌스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가장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 이제 거버넌스의 이제 필요성은 앞에서도 이제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그러한 큰 걸림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존의 조직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더 시간을 더 많이 소모하고 예산 낭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버넌스가 필요한데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많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인공지능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에 나는 인공지능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내장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이 머신이 개발에 대해서 실생활에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먹거리의 50%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 인공지능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미래학자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 저희 이제 정책기획원에서 이제 태스크포스 팀에서 많은 이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현장 산업체의 목소리도 들어본 결과는 너무 느리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유통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게 돈으로 사고자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적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없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데이터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간인 차원에서 민간인 조직에서 현재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공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마이 데이터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강력한 이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같이 있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IoT의 대표적인 하나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에 현재 아파트라든가 일반 단독주택에서 쓰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동으로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공지능 모델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든가 아니면 적용하는 그러한 기업들이라든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모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학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애들 가나다라 마바 이런 것을 가르치듯이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데이터 때문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때문에 있는 데이터가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쪽과 서로 한 조직 안에 있어야 어느 데이터를 달라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폴리싱, 즉 좀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맞게 포매팅을 다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데이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인공지능 데이터만 다루는 그런 거버넌스 조직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페이지에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제일 상단에 보면 데이터 교환 및 판매소, 그 다음에 마이 데이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이렇게 왼쪽부터 먼저 이렇게 플로우가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IoT 센서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고 이미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 저장 호수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서로 통합할 건 통합하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고 합니다. 폴리싱.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버넌스에 이게 뭉쳐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를 받으면은 예를 들자면 악성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모든 선에서는 블록체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저희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나 또는 엣지 컴퓨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좀 자세한 거고, 그렇다면은
인공지능 데이터 이렇게 하나의 거버넌스로 가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럼 어떠한 조직으로 가야 이게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한동안 계속 데이터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에서도 이제 데이터청 단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반드시 인공지능이 있어야만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직속 인공지능 데이터 조직위원회 또는 위원회, 이렇게 행정 권한을 갖는 그러한 조직위원회를 1차적으로 만들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정착이 되면은 국무총리 직속으로 처나 또는 이제 부로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하나의 거버넌스인데, 이미 현 정부 참여 정부가 거의 지금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현이 안 되더라도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거버넌스를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지금 당장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1단계, 즉 그 부나 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추진하자라는 게 이제 제안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일반적인 어떤 거버넌스 운영 조직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틀린 부분은 독창적인 부분은 사업 추진 부서가 프로젝트 팀 단위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50% 이상이 민간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출신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자율자동차 드라이빙 시스템에 대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한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자율자동차 드라이빙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개발팀 또는 추진팀,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되,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기업들의 굉장히 원망의 소리는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는다. 시간은 급하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팀 안에 들어와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제 본 거버넌스 운영 조직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건가? 지자체 디지털 뉴딜 거버넌스의 이제는 중세 봉건 시스템의 교훈을 따르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독창성을 가지고 또 지역끼리 선의의 경쟁, 지역에 주어지는 자유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한다면은 중세 봉건 시대의 그러한 그러니까 유럽이 크게 발전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봉건제도였습니다. 봉건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한 국가 안에 수십 개의 자율적인 이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독창적인 지역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과학 기술도 함께 경쟁을 해서 발전한,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이제 디지털 뉴딜의 정부 예산은 75조 원, 향후 5년간 75조 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자체도 아직 뉴딜로 이렇게 거버넌스를 변경을 했거나 또는
어떤 예산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디지털 뉴딜용으로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하는 데는 아직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렇게 리스트럭처링 하여서, 즉 구조 조정을 해서 거버넌스도 새롭게 추진하고, 또 예산도 변경을 하거나 또는 증액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75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준비해야만이 실제로 제대로 된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제안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버넌스도 역시 이제 조직도 마찬가지로 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만 교체를 하면은 그대로 중앙 컨트롤 타워, 중앙 정부의 디지털 뉴딜, 즉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의 조직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이런 것들이 주요 광역시라든가 광역도 이런 데서 이러한 조직을 가져가면은 중앙의 컨트롤 타워하고 서로 이 싱크도 되고 모든 게 일이 손발이 맞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나 도 단위의 거버넌스로 바뀌는 거고, 그렇다면은 현재 아직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 이게 현재 추진된 게 올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재 성공한 모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광주 전남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향후 4년간 2024년까지 1단계로 4천억이 투입이 되고, 이 중에 국비가 약 2,718억이 투입이 되고, 지방비가 812억, 그다음에 민자가 407억, 이렇게 약 6대 4, 중앙과 지방이 약 6대 4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디지털 뉴딜의 가장 앞으로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중심의 개방형 인프라 조성, 즉 데이터 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데이터청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의 데이터청. 그다음에 AI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이 큰 사업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AI 연구 개발. 사실 연구 개발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으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이제 1단계는 4천억이지만 2단계 또 다시 4년 2025년부터 4년간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즉 지자체가 거버넌스 조직 체계 수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도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게 독자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에서 먼저 거버넌스 조직 체계 수립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데이터 인프라는 중앙 정부의 표준과 싱크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싱크를 맞춰줘야 되고, 즉 동일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완성도나 그다음에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광주 전남 디지털 뉴딜 모델 같은 경우는 6대 4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거의 5대 5로 끌어올려야만이, 즉 지역에서도 다른 예산, 즉 유사한,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지역 이 조직들이 아마 예산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2년 후에 본 모델 전국 지자체 확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어떠한 사업이 됐든 간에 특히 이제 이 한국형 뉴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소 정부에서도 미흡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발빠르게 능동적이고 추진력 있게 대처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한국형 뉴딜을 우리가 정말로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닌데 정말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먹거리 즉 반도체도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도체나 LCD 이런 사업들이 잘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제3세계 국가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추격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뉴딜 사업 즉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전환 시대에 발빠르게 이러한 뉴딜 정책이 아주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LCD나 반도체나 자동차는 세계적 수준 글로벌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디지털 산업에 특히 이제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차원의 수준의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이 하나만 나와줘도 굉장한 많은 즉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와 LCD가 우리 국민 GNP를 상당수 차지하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자체의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빠른 트랜스포밍 즉 변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빅데이터 컨트롤 타워의 설립과 관련된 거버넌스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 고려대학교 조민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공공데이터에서 공익데이터로 데이터 자기 결정권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서 발제를 준비해주신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이사 박지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서 지금 공익데이터 팀을 리드를 하고 있고 또 부업으로 변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민 참여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이나 앞에서 그 전체적인 그림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좀 보완됐으면 하는 그리고 개인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좀 체감형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아까 조민호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이 디지털 뉴딜 그중에서 데이터 쪽을 그냥 데이터 뉴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혹은 시민이 조금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한국판 뉴딜 특히 이제 데이터나 디지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체감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오늘은 이런 디지털 뉴딜 정책, 오늘은 이제 서울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이 좀 주체로서 이런 디지털 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 여러 사례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민 참여 혹은 시민과 데이터의 접점은 주로 이제 공공 데이터 그리고 오픈 데이터라는 주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목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오픈 데이터라고 하고, 그중에서 정부가 주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오픈 데이터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저도 오픈 데이터 운동을 하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범위를 이제 공공에서 민간까지 좀 넓혀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공익 데이터로 그 범위를 확대돼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고, 그 아이디어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디지털공화국 법이라는 그 좀 참신한 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모두 시민 혹은 공공의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체제 혹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도입돼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오픈 데이터, 공공 데이터 운동에서 이제 공익 데이터 운동으로 그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민들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혹은 시민들이 디지털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을 과거에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거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데이터 컴피턴시라는 데이터 역량이라는 말이 좀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대만의 디지털 특임 장관인 오드리탕이 방한을 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군요. 그래서 여시제에서 개최한 한 포럼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시민의 데이터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죠. 데이터 리터러시가 조금 소극적인 관점이었다면 시민이 직접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데이터 정책의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른바 데이터 역량, 데이터 컴피턴시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 제목으로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굳이 이제 개인 정보에 한정되는 뜻은 아니고요. 데이터 컴피턴시를 가진 이제 적극적인 시민의 상을 상정을 하고, 그 시민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 좀 참여를 하고 혹은 디지털 뉴딜 정책의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적극적인 시민의 상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쓰이는 그 개념들은 아니어서 성급한 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앞으로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러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혹은 기존에 이제 소극적인 주체로서 뭐 데이터 정책 혹은 디지털 정책에 참여했던 시민을 어떻게 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여러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시민 개발자분들이 이제 지도 위에 그 확진자 동선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서비스들이 올해 초에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이거는 지금 외국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이제 한 학교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공개한 데이터긴 한데요. 이런 시민분들이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분들이 생산에 기여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보셨던 이런 코로나 맵 서비스를 통해서 공익에 기여하는 그런 서비스가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에 좀 합류하게 되면서 이 동선 데이터를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민분들과 시민 개발자분들과 함께 이게 광화문 1번가라는 그 정책 제안 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거기에 코로나19 및 전염병 관련 공공 데이터를 조금 확대해 달라라고 여러 시민 개발자분들과 함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이제 시작으로 아까 모두에서 또 말씀드렸던 뭐 K 방역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이제 마스크 재고 데이터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사례는 어떻게 시민이 좀 주체가 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걸 확산할 수 있는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정책 측면에서 좀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는 걸로 이제 발표를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이 정책 제안 이후에
정부에서 이 제안과 함께 이제 마스크 재고 데이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PI 그 화면인데요. 마스크 재고 데이터까지 공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동선 서비스, 동선 추적하는 서비스 외에도 공공 마스크의 이제 재고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게 되었고, 뭐 마스크 사자라는 그 중에 여러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희가 공공 데이터가 너무 좀 뒤죽박죽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 동선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데이터의 속성값들이 좀 다 달라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좀 앱을 개발하시는 시민 개발자분들, 뭐 시빅 해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이 좀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모여서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 그 개선 데이터를 좀 통일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공개해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마스크 재고 실시간 데이터까지 제공이 되면서 이런 시민 집단 조성의 결실이다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뭐 신속성과 선제성, 뭐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뭐 일관성과 재생산 이런 키워드로 제안을 처음에 드렸었고요. 네, 제안서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데이터 속성을 가진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정부에 제안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러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뭐 여기에는 뭐 중학생까지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부에 제안을 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마스크 재고 데이터까지 이제 이르게 됐는데요. 그래서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통한 마스크 앱 서비스, 마스크 관련 서비스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들이 이제 시민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익 데이터 사례로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익 데이터 사례,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활용 사례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 혹은 시민과 같이 뭔가 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공익 데이터 활동들이 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게 서울시 공유 촉진 사업으로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를 드리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에, 혹은 서울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특히 시민 참여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의 공유 촉진 사업에 그 제안을 해서 지금 공유 촉진 사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 제안했던 그 PT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활동가를 양성을 하고 이 데이터 활동가를 도와주시는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함께해서 시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직접 생산을 하고 그걸 자유롭게 공유하는 그런 방식의 세 가지 프로세스를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서울시에서 공유촉진 사업으로 선발이 돼서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시는 시민분들이 누구나 쓰실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공유 포털을 지금 거의 개발을 완료 중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와 데이터 소스, 그리고 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포털을 지금 구축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시민분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는 데이터 커뮤니티까지 좀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요약을 하면 사실 디지털 정책 혹은 데이터 정책에 시민이 이제 주체로서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런 데이터나 혹은 디지털에 좀 시민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 활동가죠. 전문가가 좀 같이 하는 그런 커뮤니티 방식의 활동들을 조금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자유롭게 공유하는, 뭐 온라인으로 공유를 하거나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공유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안드렸고, 서울시에서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현재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발제를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보여드렸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이나 국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직접 다루거나 혹은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반가울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지금 보시는 뭐 대주제를 보셔도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활용 확대 외에는 국민과의 접점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소통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작은 시민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를 해서 단순히 리터러시 뿐만 아니라 이제 컴피턴시를 가진, 데이터 역량을 가진 적극적 시민 그 데이터 활동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 활동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함께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으로써 이 데이터 정책 혹은 뉴딜 정책의 일부로서 시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공유 촉진 사업으로 진행되는 저희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제 발제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민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를 전문가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름은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고 붙여봤고요. 그래서 누구나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그러니까 저희 파티의 역할은 전문가분들을 시민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분들을 직접 교육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구축 중인 저희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포털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 5개, 4개 혹은 5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왼쪽에 보시는 화면의 제일 왼쪽에 이제 장애 아동이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에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강서구에서 현재 구축을 시민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구축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곧 공개가 될 텐데요. 뭐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최근에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쓰레기 관련 데이터를 좀 잘 정리를 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하셔서 쓰레기 데이터까지 이제 시민과 직접 시민 생활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주제를 가지고 시민 직접 참여를 해서 데이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화면 잠깐 보시면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 여긴 전문가분들 왼쪽에 이제 줌 화면이 조그맣게 보일 텐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서 한 두세 달 정도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뉴딜 정책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이제 국민분들의 기대가 큰데, 그 안에 과연 국민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 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단순히 이제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다. 특히 국민 체감형 혹은 시민 참여를 이제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거버넌스 구조를 잘 짜는 것과도 별개로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자유로운 시민분들의 어떤 네트워크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그 커뮤니티와 이런 거버넌스 구조 간의 접점을 뭔가 중간 지원 조직, 뭐 저희는 이제 데이터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공동 주최 자 중에 하나인 뭐 서울 디지털 재단의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도 뭐 그런 시민 접점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중간 지원 조직과 그런 거버넌스 구조,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데이터 활동가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커뮤니티 간의 그런 자유로운 네트워크 혹은 거버넌스 구조가 보완이 된다면, 지금 디지털 뉴딜 정책, 앞으로 우리 미래를 뭐 좌우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그 정책이 시민과 괴리되어 혹은 뭐 특정 기업이나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만
좀 혜택을 보고 시민분들은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 결과를 뭐 일종의 낙수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좋은 기업들 혹은 열심히 참여하는 기업들이 잘하는 결과를 소극적으로 향유하기보다는 디지털 정책 혹은 디지털 뉴딜 정책 혹은 뭐 데이터 뉴딜 정책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컴피턴시를 가진 시민분들로서 그런 상을 좀 구현을 해본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서울 디지털 재단이나 혹은 뭐 저희 사회적 협동조 파티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같이 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델을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면서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공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민 참여의 역할, 그리고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 그리고 데이터 액티비티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박지연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데이터 3법과 마이데이터의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에코버스 이영환 대표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이 요즘 되게 좋아요, 그죠? 올해 초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가서 그 작품 대상을 받았고요. 오늘은 또 아침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넘버 1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한국말로 된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 대상을 받았다는 거고, 오늘도 또 한국말로 된 한국 그 노래가 BTS 그 빌보드 핫백 넘버 1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타게 된 동기가 시작점이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스크린 쿼터제 없앤 거였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예술성이 있는 영화들을 만들기 시작한 게 저기였습니다. 영화법 그 쿼터제 없애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야 될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또 우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가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3법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데이터 3법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조금 발빠르게 따라간 케이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피안 유니언이 2018년에 GDPR이라는 법을, 우리로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리가 그때 놀란 건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이렇게 많은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GDPR에서 그 데이터 사업자라고, 데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사업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개인의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서 지금 제가 리스트해 놓은 8개, 9개 권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의 열람권, 그 다음에 정정권, 삭제권. 우리 삭제권 같은 경우는 right to be forgotten 그런 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잊혀질 권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서비스하는 사람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해줘야 돼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 데이터 서비스 하는 사업자들이 이런 걸 다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데이터 이동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 지금까지 국제적인 데이터 자이언트들 말이죠. 구글이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데이터 이동권을 제공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이동을 하게 해주자. 데이터 이동, 그건 이제 바뀔 수가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그럼 바꾸게 해주자. 그러고 만들기 시작한 게 데이터 이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자이언트들이 이 서비스를 시작해야 된다는 급박함 아래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 이동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3법은 그거를 따라가는 거지 그거를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3법에 정의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동차 위험하니까 빨리 달리지 말어 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데이터 3법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자동차가 위험하기는 한데, 자동차 달릴 때는 고속도로에서 80마일로 달릴 수 있고 100km로 달릴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달리고 저기서는 저렇게 달리고, 보행자한테는 이런 권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 승객들한테 이런 권리를 제공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시작되는 그 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영화법에서 스크린 쿼터제 없앤 것만큼 가장 중요한 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수년 내에 한국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데이터법이 GDPR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스마트 공시 정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해라. 아니면 정부 주도 의료나 에너지 분야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자.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데이터법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무조건 개인정보 규제해야 돼. 규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규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비식별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개인정보 비식별을 해서 내놓았을 때 그게 식별화가 되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쓰세요 그러는데 쓸 이유가 없어요. 내놓을 이유도 없고. 제가 예컨대 어떤 통신회사의 예컨대 KT의 직원이라고 하면, 제가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내가 비식별화해서 내놓으면은, 그게 혹시라도 잘못해서 식별 정보가 돼버리면 제가 형사 처벌이 됩니다. 그런 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비식별화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비식별화를 하는데 K=5 익명성, K 익명성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K=5로 해갖고 익명성 처리를 하자.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 와서 말하지만 K=5 해갖고 익명성 처리하면은 그게 전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산적으로 undecidable하고 interactable하고 이런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5 했을 때 완벽하게 비식별화가 안 됩니다. 정부가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전산학적으로 사기친 거를 전국 사람, 전국의 저기 하는 사업자들이 다 그걸 쓰고 있었어요. 그래놓고 K=5 해갖고 익명성 처리를 했는데 안 돼. 사실은 K=5 해갖고 익명성 처리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L=3 해갖고 다양성 저기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비식별화가 되냐 하면 비식별화가 그래도 안 됩니다. L=3 해갖고 L=5 해갖고 하더라도 다양성이 L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엔 T 근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근접성 처리를 해갖고 서로 근접하지 않게 만들어줘. T 이퀄 뭐 해갖고 T 근접성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T 근접성을 만들어줬었는데도 완벽하게 비식별화가 되냐면 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엔 뭐 델타 처리법, 뭐 T 처리법, 타우 처리법, 엡실론 처리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온갖 이론들이 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비식별화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10개쯤의 알고리즘을 쓰면은 겨우 한 99% 비식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K 익명성 비식별화 처리는 사실은 사기였다 이거였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지금 데이터 3법을 통해 갖고 그런 형사처벌 조항이 무식한 형사처벌 조항, 내가 내놓기만 하면 그게 식별화의 대상이 되면은 그거 안 된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데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데이터 3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식별화의 의도를 가지고 감형 처리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무조건 실수해갖고 식별화가 됐어. 비식별화 처리했는데도 식별화가 됐어. 그러면은 형사처벌의 무조건 대상이 됐던 거에 비해서 어떤 의도를 가졌을 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저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처리된 감형 정보가 이제는 활용이 가능해졌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지금까지는 익명 처리된 거, 비식별화 처리된 것만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감형 처리만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감형 처리된 데이터는 어떤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면은 식별화가 가능한 데이터를 감형 처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형 처리된 데이터는 사실은 다소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한 번 완화된 건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결합을 해갖고 결합한 상태에서 감형화 처리를 해서 내보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이외에는 또 더 중요한 거는 개인 정보를 처음에 나는 어떤 A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어 했는데 A가 아니고 나 오늘 어느 날 갑자기 B 서비스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면은 개인의 동의 없이 내가 B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거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4개의 충족 조건이 있긴 합니다. 4가지 충족 조건이 있긴 한데 그 14조 2항 개인정보보호법 14조 2항을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본인의 허가 없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기형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가적인 이용을 제한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프로 산업적으로 산업 기업적으로 좀 완화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의 의의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가 이제는 굉장히 이동이 원활해졌다.
지금까지 데이터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데이터 사업자들이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사업자들이 데이터 사업자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사업자는 이제 구글이나 뭐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사업자들이 있는 건데 그 사업자들이 이제는 내가 그 사업자들한테 개인이 내 데이터 내놔 그래갖고 내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젝트라는 걸 하기 시작했지만요. 뭐냐면은 내가 ABC라는 회사가 신생 회사가 나타나서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그래프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그런 전체 가치 사슬에 데이터가 가치 생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그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는 마이데이터 사용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마이데이터 사용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이 개인이고 데이터 생산자가 그 개인이고 데이터 소비자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개인은 자기의 권리를 엑서사이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금융회사 같은 데에 흩어져 있는 우리 예컨대 우리 은행 정보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 정보나 무슨 다른 주식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금융 정보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그 관리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는 데이터에 특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내가 은행 아니면 카드에 매여 있으면은 다른 카드 사용하거나 뭐 이러더라도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내 데이터 저쪽으로 다 옮겨줘. 그러면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제가 신한은행에 있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B 데이터로 옮겨줘. 그럼 데이터 이동권이 보장되는 한에는 옮겨주는 데이터 서비스 소비 회사들은 그 생산자한테 그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바뀌는 게 데이터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생산자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는 생산하는데 그 데이터 생산을 통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번 회사는 구글입니다. 페이스북이고요. 그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이 트렌드가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이터 산업을 시작해야 될 어떤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제 데이터 산업이 그 금융기관이 데이터 소비자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생산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진다 이러는 거죠. 내가 지금 1분 남았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지금? 그래요? 내가 20분 벌써 얘기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제가 생각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사상은 어떤 변호사분이 이런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개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돼야 되고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자산의 일부로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 개인의 개인 정보를 국가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상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집을 짓는데 사회적인 인프라가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집을 국가에서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거겠죠. 아마 우리 데이터 3법 이후로 가장 좋았던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를 낸 한국 데이터 산업진흥원일 겁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작년 12월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통 요구 사항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때 보시면은 아주 촘촘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동의서, 우리 가입 동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서는 거의 뜻 안 통하는 동의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 소비자로서 생산자들한테 제공하는 동의서는 굉장히 촘촘하고 자세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의뿐만이 아니고 그 후에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데이터는 한번 사용되고 한번 제공이 되면은 데이터 리시지, 데이터 영수증이 데이터 생산자한테 보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단지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문제 왜 이런 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하지만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 마이데이터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로 그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보호법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는 금융 이외의 서비스에는 금지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용보호법 12조 12항을 보면은 마이데이터에 관해서 썼는데요. 제가 그게 저게 안 보이니까 나이 때문이라고 그러시니까 여기 있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마이데이터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래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이데이터를 거의 모든 데 쓰고 있거든요. 저하고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인정보 통합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할 때는 경계의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개념의 혼동뿐만 아니라 경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명 후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의 저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인의 허가가 없는 사람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의료법 21조 기록 등 열람에 관한 저기를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환자에게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데이터 3법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의료법이 튀어나오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정 대리인으로 인정이 가능할지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술적 이슈도 있습니다. 제도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기술적 이슈는 데이터가 횡적으로 연결이 가능한지, 횡적으로 연결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경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 그러면은 메타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관해서 아까 지금 데이터 청에 대해서 조 교수님이 데이터 청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데이터청이 해야 될지 민간 단체가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정부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민간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축구장 만들고 심판 노릇하는 건데 갑자기 정부가 튀어나와서 선수 노릇하고 있어요. 선수들 잘 못 뛴다고. 우리 그런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액티브엑스 기억나시죠? 액티브엑스 해놓고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어떻게 짬짬이를 해먹었는지 그 처음 시작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엑스 가지고선 공인인증서 만들었다. 그거 뽑아내는데 20년 걸렸어요. 그죠? 생각나세요? 우리가 지금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세우는 건 너무 좋은데 선수로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수로. 지금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거 선수 노릇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선수가 거기에 무슨 메타데이터가 들어올 줄 알고 겨우 정부가 끼냐 이거죠. 선수 노릇 하지 마시라.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말로 마이데이터가 이렇게 가명화로 릴리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피싱 많이 당하는데, 그죠? 피싱 많이 당하는데 실제로 피싱 당할 거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산업 현황 이거는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청까지는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거래소는 제발 선수 노릇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데이터청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데이터청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국가적인 오남용 발견 시스템, 국가적인 데이터 오남용 발견 시스템 아니면은 이거 해킹에 의해서 범죄에 사용되는 거 이런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거 막을 생각 안 하고 왜 딴 거 하시냐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데 그런 것 특히 지금 우리가 피싱 당하는 것만 우리 저기에 보면은 전화 피싱 당하는 것만 우리가 한 3천억 됩니다. 1년에 3천억쯤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인 데이터가 열려버리면은 3천억이 아니고 3조, 30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때 국가가 데이터 거래소 만들고 데이터 거래소 거래 내가 할게 이래버리면 정말 할 말 없다는 거죠. 특히 데이터 해킹이 국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조나 공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필요해야 되고 정말로 중요하게 추진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 익스체인지나 데이터 수출 수입이 돼야 될 때 국제적으로 정말로 데이터 산업이 우리가 지금 ABC라는 회사가 구글하고 경쟁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데이터 산업이잖아요. 네이버가 구글하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걸 저기가 국제적으로 GDPR에 가서 우리가 어크레디테이션 주는 회사들하고 함께 교환하자. 우리 같이 어크레디테이션 시스템을 공유해서 우리 그거 공유해갖고 앞으로 나가게 하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없이 데이터청 설립, 오케이. 데이터청 설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지만 데이터 거래소 설립 이런 것들은 정말 걱정 많이 된다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 강국이 될 수 있는 단추는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리 경쟁 가능한 분야고 수년 내에 다수의 유니콘이 성장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이슈 및 여러 가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을 내주신 이영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연됐는데요. 바로 토론 세션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앞서 발제를 담당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와 두 분의 토론자를 더 모시고서 저희가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는 RT캐스트의 데이터 사업 부문을 맡고 계시는 김유신 박사님과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황하성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고요.
이 토론 세션의 좌장은 공동 주최이신 한국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의 김장현 교수님께서 좌장으로서 토론 세션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 세션을 맡은 한국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 회장 김장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및 시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2020 과총 학회 공동 포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물리적으로 이제 많은 오디언스는 안 계시고요. 지금 촬영하는 분들도 저희 패널들로부터 약 30m 정도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염 위험은 통제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패널들과 패널들 사이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원래는 40분 정도 토론에 할애할 수 있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약 25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먼저 소개드리고요. 토론을 그 패널로 참여하시는 두 분께 각각 5분씩 말씀을 좀 청하고 그 이후에 답을 발표자분들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널 소개드리겠습니다. RT캐스트의 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윤신 박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황하성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세 분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김유신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과 관련된 이 세 분의 발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 또 AI에 대한 활용, 디지털 뉴딜에 대한 고민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이렇게 공감대가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실무 데이터 분석 실무를 하고 AI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버넌스라든지 또는 시민 참여라든지 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의 보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물론 관계는 돼 있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까, 이런 측면이 이제 좀 더 밀접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만들면서도 오늘 이런 어떤 거버넌스와 공공의 이익들을 좀 더 반영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발표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합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조민호 교수님께서 데이터청 그리고 이제 데이터청이 이제 일종의 강력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권한들을 가지고 또 지방 분권형의 각 지역별 지자체별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데이터들, 특히 공공에서 나오는 오픈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 허당인 경우가 조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데이터를 만들고 모아놓고 배포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데이터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 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데이터청이 생긴다면 아마 이런 부분들, 이제 그 데이터 자체의 이 검증, 실제 이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모아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람이 참여하는 공익 데이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데이터 활동가들이 어떻게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펼쳐낼 수 있을지, 또 그 아이디어를 펼쳐내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가는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실제 그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규제라든지 또는 지원책들을 데이터청에서도 같이 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데이터청의 역할들이 역할이 좀 반영이 되면 훨씬 더 그 공익적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이 데이터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이영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가 공공기관이 선수 노릇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 사실 직접 플레이어가 되려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바깥 세상에서 데이터나 AI로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들의 어떤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는데 국가 공익을 목표하는 국가나 사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이 비즈니스를 하는 플레이어들처럼 활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국가 경제를 지원하는 측면이라면 그 정말 바깥 세상의 플레이어들이 잘 뛸 수 있는 환경들을 지원해주는 역할로서의 이 거버넌스들이 구축이 되고 지원이 되면 더 좋겠다. 또 거기에 공익 데이터 어떤 사회적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황하성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황하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자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적이나 법적 측면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체자로서 이용자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제가 많이 학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발제 세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과적으로 제가 많이 생각했던 용어는 디지털 리터러시나 우리 일단 아까 이용환 변호사님과 박지한 변호사님의 얘기를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관리하고 이 모든 주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런 디지털 뉴딜 사업 자체에 대한 얘기들을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까 박지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민 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아까 이영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생산자이고 관리자이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소비자인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생산자이고 관리자인 우리 시민들이 이런 데이터 이용과 활용과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이해,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필요성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그런 어떤 조민호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어떤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어떤 디지털 댐 이런 정부 조직 거버넌스의 필요성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측면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새 법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런 데이터 3법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조건 동의를 해서 내 데이터를 제공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기업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내 데이터를 빼달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 이런 식의 이동권까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왔다면 변화가 왔다면 이 데이터의 생산 주체자인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성이 저는 높아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나
아니면은 아까 그 이 박주환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데이터 컨피던시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이 조금 더 정부에서 그 시민들의 교육 차원에서 조금 더 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하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 세 분과 또 우리 패널 선생님들의 의견은 모두 개인 의견이고 저희 행사 주최할 기관과는 별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발제자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기면서 먼저 첫 번째로 조민호 교수님, 네,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서 김희용이라는 두 분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빅데이터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 또 그다음에 인공지능 사업을 도입한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과거식으로 하지 실질적인 성공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라는 의견 1번으로 주셨고, 두 번째는 전문가들은 디지털이 대안이다라고 외쳐대지만 국민들은 전혀 실감하거나 실제의 삶에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하는 디지털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사전에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방금 두 분의 또 토론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답변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실용적인 사례가 있느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실생활에 너무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쉬운 하나의 예로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모두 실용적인 것으로 큰 성공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이것은 저도 몇 번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해외에 예를 들어서 전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장소인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그런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대, 제가 자유주 사용하는 시간대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써왔던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으로 불법 사용을 잡아내는, 그래서 저녁 아마 서너 번 될 겁니다. 저녁 새벽 2, 3시에 전화가 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디에서 얼마를 사용하셨는데 지금 해외에 계시냐고. 아니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지 안 하셨다면은 이것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생활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하나의 사용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느끼지 못하겠지만 산업용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인공지능 활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요즘에 이제 일반 자동차까지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가장 예를 들어 커브를 돌 때 가장 적합한 이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게 만들 것인가, 스프링의 강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산업용에서 실생활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무궁무진하고 무궁무진을 앞으로는 이제 뛰어넘어서 거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이 거의 우리 실생활에 다수를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지환 변호사님, 문킴이라는 분께서 저희 행사 전에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토론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실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제 변호사로서 법령 관련된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또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이제 빠띠 활동가로서 이렇게 답변을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제3자에 제공되는 걸 이제 거래는 주로 이제 제3자 제공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받아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식별되지 않는 이제 비식별 혹은 이제 가명 처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명 처리한 방식으로는 동의 없이도 이제 제공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제 동의를 받는 것이 이제 안전 장치라고 기존에 있었던 안전 장치고, 이제 가명 처리나 이제 암호화가 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이제 거래 제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법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됐는지, 혹은 애초에 정보 주체가 그걸 예측이 가능한지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정보 주체의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기타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 안전 조치를 잘 취했는지, 크게 네 가지 안전 조치를 두고 있어서 법령은 그렇게 안전 조치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마련해 두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기술적 조치도 의무화가 돼 있어서 그런 정도로 거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현재 법령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아마 이영환 대표님께서 좀 기술적인 부분은 뭐 좀 보완을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민이 좀 주체로서 이런 디지털 뉴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쁜데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공유촉진 사업으로 시민분들과 같이 데이터 사업을 데이터 활용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느꼈던 점은 일단은 그런 데이터 전문가 풀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 전문가 풀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풀을 좀 외연을 좀 확대하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쓸모 있는 공공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부터 많이 출발을 하거든요. 여러 공익 데이터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공공 데이터 자체 혹은 기존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민간에 공개되고 있지 않은 공공 데이터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공 데이터를 좀 시민들이 좀 쓰기 편하고, 시민들이 도시 문제 해결에 좀 더 쓸모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는 것에도 디지털 뉴딜 정책 예산이 좀 쓰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교육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그런 전문가 풀을 좀 확보하고, 일종의 저는 프로보노 개념으로 데이터 전문가분들이 시민과 같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서 공익 활동 형태로 전문가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공유 촉진 사업처럼 민간에서 좀 자발적으로 뭔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프로젝트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을 좀 예산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 같은 사업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측면도 많이 짚어주셨는데, 단순히 뭐 위원회를 잘 만들고 혹은 뭐 데이터청을 잘 만들고 거기에 뭐 시민사회 혹은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분들을 모시는 것 정도로 아마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시민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유기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체계를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계를 위해서도 이러한 좀 자발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디지털 뉴딜 정책이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예, 박지환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판교 글로벌 CTO 클럽의 장세탄님과 또 한신대학교의 강민구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데이터 자기결정권 제도 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알고 싶다. 그리고 마이데이터에서 주권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조사 방안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환 대표님께 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데이터 자기 결정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데이터 3법의 프레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라는 패러다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게 데이터 3법이 데이터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측되기는 약 120개에 가까운 사업자들이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하면은 금융업에 관련된 서비스 사업만 120개 정도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신청 요번에 내년 2월까지 1차 허가가 나가는데 그때 허가 내주려고 하는 사업자들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5개가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 심사가 허가가 금방 날 거고요. 그래서 35개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약 120개가 이제 진행이 되면 그게 그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 자기 결정권 제도가 구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이제 정부에 그게 그거지 하고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되면은 자기 결정권 제도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정부의 의견일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 주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조사 방안은 사실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로 보면은 너무 빨리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데이터댐 교수님 데이터댐 알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정보 결정권 이런 거는 홍보하거나 뭐 이래 본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 3법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실행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3법 실제로 실행법에서 자기 결정권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그 법안이 완전히 통과 아니요, 법안은 통과됐고 데이터 3법 안에 통과가 돼 있고 그 네. 이제 시행령이 이제 나오면서 네.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단지 네. 이제 홍보하고 교육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최근에 몇 달 전에 올 초인가 개인정보 보호 유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이제 정부의 장관급으로 이게 격상이 돼서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뭐 데이터청 이러한 행정 조직이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업무보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행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그거 이제 지금 그 대답한 거에 추가로 이제 2번 발표한 걸 제가 약간 커멘트를 하면은 저는 서울시에서 하는 그 시민이 참여하는 데이터 산업, 데이터 정책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서 하나 약간의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거는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 이제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도출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데이터 전문가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전문가를 먼저 섭외를 하고 그 사람들이 프로모터가 돼가지고 예컨대 지금 우리가 복싱 선수가 많다 그러면 복싱 선수 누구하고 붙여야지 흥행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 많아 그래서 내놓는 것보다는 프로모터들한테 어느 데이터가 2개가 붙어야지 이게 흥행이 되는지 복싱에서 프로모터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모터들을
먼저 데려다가 좀 매칭을 시키면서 해야지 흥행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정부에서도 좀 적용을 해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민 참여형 데이터인데 이것을 제가 오늘 발표한 이게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 마이 데이터, 즉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접속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개인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링, 그다음에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민 참여형 이 플랫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러니까 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의 대중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네, 아주 우리 패널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서울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모든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지, 또는 4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장미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오늘 주최 측인 우리 서울디지털재단의 박건철 박사께서 간단히 좀 답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토론 패널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좀 뭐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도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도 여기 질문에는 없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순수하게 이 어떤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도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좀 더 저희는 좀 초점을 두고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최신의 기술들을 당장 도시에 적용해서 아주 멋진 뭐 기술적으로 굉장히 꽉 차 있는 멋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아주 작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도입이 돼서 시민 생활의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쌓이는 스마트 도시나 디지털 전환을 만드는 게 저희 재단이나 서울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가 이제 미처 다른 질문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 못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방향 및 시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주제로 2020 과총 학회 공동 포럼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많은 좋은 내용들이 좀 나온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라든지 학계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공유를 해서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만들어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학회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김장현 회장님께서 뭐 폐회사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한국은 선망의 주체가 아니라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K-팝, K-컬처, 최근에는 또 K-방역까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30여 년간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선도국가였습니다. 이미. 앞으로 우리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이 펼쳐가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가 데이터 3법이라는 어떤 제도적인 보장과 동시에 데이터 사용의 자기결정권 등 또 사용자의 권리 또 그 개인의 인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양 날개를 잘 갖추고 균형 있게 펼쳐서 멋지게 날아오르길 기대하면서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 발제자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 그리고 또 진행해 주신 우리 서울디지털재단과 두 학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총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또 지금 현장에 제가 비춰드리진 못하지만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제작에 참여해주고 계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